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연합뉴스하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느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말이죠, 이 경선 실패 이후에 대선 후보 미국 연수를 준비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이달 초순 이후에는요 민주당 지도부 어느 누구하고도 만날 일이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측근들 사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정말 비단길을 깔아주고 꽃길을 깔아주고 나와라, 이렇게 추대 형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 이러한 뉘앙스를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당내에서는요 이 서울시장 차출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 비대위에서는요 서울을 갖다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략공천도 가능하고 또 경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추가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량급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외곽 인사들하고도 꾸준히 접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요 지금 현재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오늘 비공개 비대위회를 마치고 나서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능하면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후보군과 접촉하면서 의사를 계속 타진 중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요 연합뉴스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서울시장 차출론과 관련해서 서울시장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민주당 지도자 몇 분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작년 후보 경선 실패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 실패 이후에 미국 연수를 쭉 준비해 왔다. 오늘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서울시장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이달 초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자 메시지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최종 의사로 봐도 되느냐, 이렇게 연합뉴스 측에서 질문을 하니까 몇 번을 말하느냐라고 딱 뭐라고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등판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지가, 이러한 입장이 말이죠, 진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출마는 안 한다라고 해놓고서 또 주변에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막판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측근 인사들이 연합뉴스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서울시장에 나갈 의향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후보 등록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당이 서울 전략공천을 확정하고 다른 후보들을 교통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단독 추대할 경우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박주민, 김지혜, 이런 예비 후보군들은요 무조건 하고 경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 17일 날, 그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지지율을 보면 전체 일반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높아요. 22.4 대 송영길 20.3. 그 다음에 박영선 9.0, 정세균 5.8, 박지현 5.7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요, 송영길이가 압도적이에요. 36.2. 그 다음에 이낙연 24.7, 박영선 13.5, 그 다음에 정세균 7.3, 박지현 2.2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하자 이러면 안 나가죠. 왜냐하면 민주당 순수 지지층은 36.2 대 24.7, 12% 차이가 나는데 일반 민심 여론조사는요 불과 2%밖에 앞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50대 50으로 가면 지잖아요. 이러니 누가 여기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를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전략공천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 송영길 대표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서울시장 필패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요, 지난 15일 날,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측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치는 투명하게 한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반대할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하면 어떻게 힘이 모이겠느냐. 패배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저도 이 송영길 대표의 그런 해석에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요, 전략공천을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경선하면 이낙연 대표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은 먹이는 거는 어렵다. 이 말에 저는 일단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오세훈 후보하고요, 한 18%에서 20% 차이로 뒤져요. 이런 판국에 이낙연 대표가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나오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간에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여론조사 15% 이렇게까지 차이가 됐는데 까보니까 0.73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송영길 대표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송영길 대표도 박영선과 마찬가지로 대패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 날 윤석열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한강 공원을 산보로 했어요. 산책을 했는데 그때 이 반려견 몸통에 경찰 특공대 이런 이 하네스가 딱 뭐라자면 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야, 이거 경찰 특공대 폴리스라고 적힌 하네스 이거 어디서 구입한 건가? 이 하네스는 또 태극기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김 대표가 자택앞을 지키는 경찰견을 보고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 4일 날에도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후드티하고 청바지를 입고 이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껴안는 모습, 이거를 사진에 올린 바 있어요. 그때도 경찰 특공대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네스를 어디서 구입했느냐, 왜 이거를 이 토리가 차고 있었느냐, 과연 어디서 구입했느냐, 경찰견의 이 하네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고 있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오늘 조선일보에 뭐라고 밝혔느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는 게 없다. 근데요, 이 경호팀에서 선물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5월 10일 날 취임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지금 33억 원의 입찰 금액이 초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액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YS 때는 10억 원, DJ 때는 14억 원, 노무현 20억 원을 썼고 MB는 24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억 원을 썼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얼마 들었냐? 돈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식 없이 바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33억보다 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취임식과 관련된 이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주선 취임위원장, 취임준비위원장은요,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무명스타 등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이 한동훈 관련 뉴스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어디에 사무실이 있느냐? 고검청사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일 고검청사로 출근한 지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나흘이 됐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성윤 서울 고검장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이 고검장 인사는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성윤 고검장이 내려와서 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요. 법무장관 후보자가 고검장 방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럴까요? 첫 출근 때 이성윤 고검장이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러고 연가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악연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채널A 사건 끝까지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요. 정진웅 이 사람이 이제 독직 폭행 혐의까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악연이 쌓이고 쌓였는데 결국 오늘 이성윤 고검장이 먼저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재산 오늘 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청문 요청안에는 요청 사유, 그 다음에 직업, 학력, 경력, 이력서, 병력, 상훈, 재산신고, 최근 5년간 국세, 지방세 납부 및 체납 현황, 범죄 경력 이런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준비단 측의 입장입니다. 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2004년 부친 사망한 이후에 추천 농지 3,339평방미터 약 1,000평이에요. 상속받았는데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도 8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불법 아니냐,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한동훈 검사 이 후보자 측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은 2019년 상속으로 취득한 1만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는 농협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선친은 이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었고 이 경우는 상속이기 때문에 농협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재산 내역을 보면 총 재산이요 3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명의로 부부 공동명의로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가 21억 1천만 원, 그리고 본인 명의로요 경기도 부천의 상가 11억 6천만 원, 그리고 서초구의 오피스텔 3억 1천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 보조금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풍 아파트하고 부천시 상가, 서초동 오피스텔을 각각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해 주었는데 보증금은 각각 1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천 상가는 7,700만 원, 서초동 오피스텔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예요, 보니까. 그리고 예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자동차는 2014년식 K9 1,500만 원 일대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삼풍 아파트 외 재산으로는요, 예금이 배우자 예금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자동차 2011년식 벤츠 E 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녀는 2005년생인데 5,200만 원, 그리고 장남은 2009년생인데 재산이 없다. 그리고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재산 관련 궁금하신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평검사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약 207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사회는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가 지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들이 입을 폐해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여부, 우연성 여부에 관해서 논의할 계획이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대검에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주제는요, 당연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관련 주제가 핵심이 된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평검사 회의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회의 전에 언론에 브리핑했어요. 이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 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보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내고 때로는 직접 당사자를 불러 듣기도 하는데 보안 수사로 관계자를 다시 불러 정리하면 못 들었던 내용도 듣고 전반적으로 이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의는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밤늦게 또는 오늘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입장문으로 공식 발표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대검 등에 전달해서 공유하거나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이 보도 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이 검사막을 비롯한 중요 사건 뉴스들 또 일괄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